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까지 여야는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국정감사 역시 조국 대전 3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청와대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인 어제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 소식 관련 얘기 잠깐 질문 좀 드리고요. 당초 검찰이 사실상의 공개 소환 얘기를 했죠. 일부러 날짜를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겠지만 어차피 기자들이 검찰청사 앞에 1층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방침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비공개 소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검찰에서 이렇게 좀 방침을 바꾼 배경은 어디 있다고 좀 보세요? 저는 방침을 바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말을 바꾼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비공개 방침을 또 흘려서 예. 일부 언론의 비난을 유도하고 그래서 공개 소환을 하고 망신 주기를 하고 뭐 이러려는 게 좀 두고 아닌가라는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소환 얘기도 나오는데 촛불 집회가 검찰청 앞에서 벌어지는 그때 소환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하필 또 왜 그 시기 얘기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지켜봐야지 저는 검찰의 의도, 악이든 선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방금 전에 이제 광장의 정치가 부활하게 된 것은 사실은 지도부가 대한민국의 지도층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 제가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저꼭 해야 되는데. 예. 네. 그럼 잠시 후에 드리고 정기심 교수 소환 이야기 좀 잠깐 하고 넘어가죠. 예. 교수님. 예, 뭐 계속 이야기 하셔도 되는데 예, 예. 이 비공개 소환이냐 공개 소환이냐 뭐 의미가 있죠. 일종의 이제 공개 소환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이라든가 또 검찰이 그만큼 또 느낄 수 있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또 비공개를 하게 되면은 형평성의 원칙에 또 어긋난다 해서 검찰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왜 공개에서 비공개 쪽으로 원칙을 좀 바꾸는 그런 자세를 보이느냐라는 것인데 이 기재에는 검찰이 수사는 수사다라는 그런 원칙이 강하게 작용된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 그러면은 지엽적인 문제에 있어서 검찰이 실없이 여론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뭐 공개를 하든 비공개를 하든 이 부분의 가장 큰 본질 자체는 범죄적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쓸데없는 그런 낭비적인 힘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다소 비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뭐 보수 진영이라든가 다른 야권 진영에서 여기에 형평성을 거론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큰 어떤 그 목표, 큰 원칙에는 지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든가 검찰 쪽에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공개라고 또 이야기한 것은 일각에서는 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결국 검찰이 꼬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뭐 계획안을 발표한 것이라든가 대체적으로 정부나 청와대의 안을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예. 것을 봤을 때 뭔가 좀 검찰이 결국 청와대의 눈치, 여권의 눈치, 여론의 눈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그런 사안이 많이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보다는 구태여 뭐 이것이 공개 비공개라는 얘기가 명확한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게 없는 그런 상태고 또 내면적으로 이런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뭐 조국 장관에 대한 장관의 직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검찰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찰의 고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제 대검찰청에서 청와대가 자체 개혁안 내놔라라고 지시한 단 하루 만에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그 골자로 내용이 크게 보면 일부 특수부를 폐지하고 파견 검사를 즉시 복귀시키는 이런 뭐 내용들이 많이 담겼는데 일단 시기, 지시 사항이 내려온 지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의 두 가지를 정리하셨잖아요. 하나는 법과 제도의 완성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검찰의 수사 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바꿔야 한다고 지시하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뭐 놓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검찰청 쪽의 처음 반응이 찬찬히 살펴보겠다였습니다. 그래서 비난이 일었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이 검찰총장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동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의 바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몇 가지를 내놨는데 저는 특수부 폐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삼모사 같습니다. 세 군데는 놔두고 나머지 폐지하겠다. 세 군데가 더 특권화되고 더 힘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반응을 빨리 내놨다. 뭐 그건 긍정적일 수 있을지 예. 모르나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파견 검찰을 어느 정도로 빨리 불러들이느냐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건 방향이 옳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선 검찰 스스로 첫째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없애고요. 국세청장이잖아요. 경찰청, 경찰청장이잖아요. 검찰청도 외청이기 때문에 검찰청도 검찰청장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 바꾸는 것으로부터 좀 구체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광장 정치는 언제 얘기해요, 우리? 예, 서두르지 마시고 저희 시간 드릴게요. 예. 자, 표면상으로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즉시 실행에 옮기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그 속내 뭐 검찰 대검에서는 이미 뭔가를 준비 중에 있었는데 좀 서둘러서 내놓은 그런 느낌도 있다. 이런 뭐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시기와 관련해서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대통령이 국무회의석상에서 검찰청의 계획을 직접적 지시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도 있고 긍정적 시각도 있는데 뭐 그렇게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뭐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비판적으로 약간 보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적절성 여부가 어떠냐라는 부분입니다. 단지 행정부의 통과라는 어떤 통치적 입장에서 검찰청에 지시하는 부분이 뭐 어떤 정당한 권리 행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는 막 복잡한 문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문제, 헌법에 대한 문제, 공무원에 대한 문제 뭐 등등이 헌법에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논란이 이제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청에서 이렇게 이제 이 수사에 대한 부분들을 비공개로 전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대통령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검찰 측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수사는 수사고 정치는 정치다라는 철저한 어떤 분리적 시각에서 이것을 대하려는 그런 태도가 역력하게 보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지시를 했으니까 하루 만에 적극적으로 내놨던 부분. 물론 이것들이 검찰청 내에서 문밀 검찰총장 때부터 그 검토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이 계획 조치안을 내놨다는 부분. 그것도 지금 뭐 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보다 좀 더 센 강도가 있는 그런 계획을 내놨다는 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자칫 검찰의 수사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몰고 가는 그런 점. 그리고 검찰이 정치개혁 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그 모양새를 상쇄시키기 위한 선제적 어떤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어떠한 정치적인 공격에 대한 빌미를 주지 않겠다라는 어떤 수사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조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뭐 또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검찰개혁은 어차피 윤석열 검찰총장이 후보자 시절부터 누누이 이야기해왔던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반 여기에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검찰이 사실상 믿을 게 별로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패스트 트랙에 직접 수사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돼 있으니까 뭐 굳이 뭐 특수부를 뭐 축소하지 않다 하더라도 축소한다 하더라도 크게 뭐 검찰에 대해서는 뭐 수사에 지장이 받을 것이 없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 거죠. 아니, 내용적인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대통령께서 검찰이 스스로 수사 관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개혁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헌법에 배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헌법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나 돈 좀 벌게 뭐 좀 검찰이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찰이 할 일을 하라는 지시가 왜 헌법에 배치된다고 하시는지 저는 그 아주 무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 검찰이 정치를 안 하겠다고 했다고 안 한다. 검찰 뭐 수사와 정치는 다르다. 지금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한 달 이상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동양대 표창장 건에 대해서 저는 이거야말로 특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성해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검찰 출신 의원 일부와 그다음에 검찰이
이거는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고는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게 어제 피지수첩에서 아주 사실적으로 접근을 했던데 예. 이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검이 필요하다면 그 커넥션 의혹을 특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개혁안보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안보다 더 나갔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민주당 개혁안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개혁안이 완성돼서 발표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못 봐서요. 말씀하신 그 예. 민주연구원 그 검찰청 특수부 설치 관련 그 안. 네, 그거는 하나잖아요. 하나죠. 그런데 예. 민주당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말씀하신 것 개혁안은 같아요. 훨씬 크고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법무부가 검찰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찰할 수 있는데 그게 대검찰청이 1차적으로 감찰을 해요. 그리고 보고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법무부가. 그것을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바꾸고 실질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민주당에서 그 전체 틀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일부만 보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개혁안 어제 검찰이 내놓은 내용들 중에서 실효성 측면에서 의아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서서 뭐 최민희 의원님께서도 좀 짚어주셨습니다만 특수부 일부 축소하는 그 부분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 진정하게 되려 그러면은 검찰에 대한 수사권 독립 자체가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인사권이 수반이 됩니다. 대통령이 여기 검찰 수사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검찰은 사실상 독립되고 그 자체가 개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대원칙 자체가 사실상 지금 이야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거론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지엽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개혁안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인사권이라든가 예산권 이건 법무부 장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꼭 조국 장관이 아니더라도 어느 누가 하더라도 지엽적인 문제인데 가장 큰 지금까지 검찰 개혁에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은 사실상은 기소권, 수사권 독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경수사권이라든가 또 공수처 설립이라든가 이런 건 이미 국회에 넘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개혁의 본질과는 이미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피의자 공표 사실이라든가 그다음 여기에 이제 인사라든가 그에 대한 관행이라든가 검찰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나라를 뒤흔들 만큼 큰 개혁의 큰 아젠다냐? 이건 제가 봐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입법적인 점차적으로- 영역 이외에 검찰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범위 내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건 어제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해를 하시는 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떤 오해냐 그러면 대충적으로요. 개혁과 혁명을 조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일시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하면서 점차적으로 바꿔가는 그 과정을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시에 다 바꾸는 것을 혁신과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의 개혁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판을 바꾸는 부분은 이미 국회에 넘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수사 이 자체가 어쩌다 보니까 뭐 야당이 지금 검찰 쪽 편을 드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검찰이 우리는 수사에 대해서 명백한 법법적 행위만 수사할 뿐이다라는 것을 의지를 자꾸 보이고요. 예. 있다 이럴 것이죠. 아니, 제가 언제 개혁과 혁명을 혼동했습니까? 제가 그런 최인님한테 말씀을 드린 말씀이 하시면 아니고요. 저희한테가 직접 예, 그리고 누구도 말씀하시는 개혁과 건 아닌 것 같고요. 혁명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혁명은 체제 변혁이에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 대한 우리가 내부 소위 특수부의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게 어떻게 혁명입니까?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꿔야 되는데 워낙 검찰의 특수부가 그거에 익숙해 있으니 이게 스스로 못 바꾸니 외부 압력이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 외부 압력에 의해서 바꾸라는 건데 이게 무슨 혁명입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특수부 수사 받아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사실 특수부 수사를 받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부의 수사 관행의 전모가 이번에 정경심 내 가족의 수사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다 보니 뭐 정경심 교수의 가족이 죄가 있건 없건 그건 밝혀야 하지만 그 언론 이게 역설적인 건데 검찰과 언론이 뭔가 흘리고 쓰고 이거를 다 국민들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특수부 수사의 문제점을 인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이제 예, 아시는 거군요. 아니요, 일반 국민들 얘기하는 예, 겁니다. 주인님, 자,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특수부 수사에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넘어 이건 완전히 표적 수사, 그림을 그려놓고 깨어 맞추는 수사, 예. 이런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게 뭐가 혁명입니까? 자, 어제 발표한 검찰 개혁안 이야기, 두 분 이야기 오늘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광장정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일단 청와대는 어제 개혁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고요. 최의님 아까 전에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검찰과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등치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예를 그러면, 들면 예. 그럼 제가 또 추가 질문 네, 드릴게요. 네. 지금 여당 내부에서 일각에서 지금 뭐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론 이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좀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예, 예. 물으시는 그러시죠. 거라면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신중해야 생각합니다. 한다. 예.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다만 문제점이 있다, 이 수사에. 그 부분은 동의를 하겠죠. 예, 저도 동의하고 여권에서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제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건 저는 청문회 때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거의 정경심 교수의 기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사퇴 압박하더라고요. 조국 내정자에게. 그 상황이 어떻게 연출될까. 이거 계속 의아스러웠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검찰은 자신이 수사하는 내용의 일부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 못하는 걸 치욕으로 느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때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할까 했는데 뭐 어제 보도된 것 그리고 그간의 정황을 보면 이건 뭔가 사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검찰에 뭔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정치적 행위인 것이죠. 검찰이. 예,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광장에서 저런 검찰개혁 촛불이 불타오르는 것은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응징이고 이제 더 이상 이런 검찰의 정치적 그리고 먼지털이식 반인권 수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뜻인데 저는 그날 집회 현장에 있었는데 뭐 100만이다 5만이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다.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왔다. 이 표현이 정확하고 맞불 집회라는 표현 적합하지 않습니다. 맞불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광장을 다 돌았는데 그 소위 태극기 집회 쪽은 그냥 수백 명도 나중엔 안 되는 수준이었고 더 제가 그 직접 경험한 것은 화장실에서 지하철 화장실에서 어떤 70대 여성 노인이 제게 다가와서 너는 얼마 받고 나왔냐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받으셨어요? 물어봤더니 5만 원 받았는데 저 사람은 7만 원 받았다더라. 자기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는데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런데 어떻게 맞불입니까? 마저 여쭤볼게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이 교수님께도 전화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뭐 양쪽에서 맞불이든 아니든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건 뭐 양극단의 어떤 그 의견 표출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상황이 계속 가는 게 바람직한지 정치권에서 뭐 논의되고 있는 이 진보와 보수 간의 진영 대결을 조금 이제 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적당히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조국 장관의 수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힘들 거라는 전망이 다분하거든요. 내일 또 자유한국당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시민들의 촛불 집회를 관제 데모, 종북 좌파의 관제 데모라고 그렇게 하셨고 뭐 5만이다 하셨으니까 최소한 구름대 이상을 모으셔야 되겠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양극단이라고 표현하시는 부분 전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왜냐하면 구름대처럼 몰려온 시민과 그 수백 명밖에 안 되는 시민을 양극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검찰개혁 촛불 집회가 정말 수백 명이 모였다면 그리고 태극기 집회가 수백만이었다면 양극단이겠죠.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나온 시민이 어떻게 양극단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동의가 자, 보이는 숫자로 양극단을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좀 동의하기 좀 어려워. 저는 그 부분에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저는 말씀 뭐 그렇게 드리고. 생각 안 합니다. 양극단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런 광장의 정치가 바람직한가? 그걸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건 국회와 검찰과 정치권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가
도무지 검찰 개혁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을 왜 사면 안 하냐? 그걸 못 해내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요구하기 위해서 태극기 집회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이 상황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이 교수. 네. 글쎄 최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길거리 정치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길거리 군중 정치를 일종의 국정 지표로 삼는다. 이 부분은 민도가 좀 낮거나 사실 후진국에서 많이 통용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지간한 정치 같으면 의회에서 해결이 돼야 되겠죠. 정치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결국 길거리에 나와서 군중 정치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것이 민심의 확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자체 이것은 참 논리적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길거리 정치든 밀실의 정치든 아니면 의회의 정치든 여기에 대한 오롯한 모든 책임 자체는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다 지는 겁니다. 이것이 분열이든 화합이든 구태 이런 얘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길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건 국가적 현실. 그럼 국정적 현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장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광장 정치에 대한 부분은 역사관 동서고금과 유사이로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광장 정치가 이루어졌지만은 그에 대한 폐해를 만들기 위해서 간접민주주의, 즉 대의민주주의를 만들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노무현 정부라든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또 지금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여기에 대해서 직접 민주 정치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정치 병폐는 대의민주주의가 문제가 있었다. 이게 2017년 취임하시고 한 달 뒤에 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체제의 하나의 형태로 뭐가 나타났느냐? 청와대 청문 게시판 자체가 나타나죠. 청문 게시판. 그런 것들이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부분이라 해서 여러 가지 반대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여론조사를 많이 했고 직접 민주주의 형태를 갖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장 정치를 이것이 찬반을 따지기 전에 어쩌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 광장 정치를 어쩌면 부추기고 있는 듯한 그런 것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을 그렇게 음해하시면 안 되죠. 토론에 나와서. 그리고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면 왜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숫자에 집착합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촛불 집회에 구름대 같은 시민들이 몰려 나와서 검찰 개혁을 요구한 이후 지금까지 한 일이 뭡니까? 의원들이 나서서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알고 보니 5만이다. 알고 보니 3만이다. 이거 왜 합니까? 중요하지 않다면? 그건 태극기 집회 규모가 작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시각이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즈음부터 지금까지 태극기 집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광장의 정치라고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론이. 그리고 패널들도. 그런데 시민들이 검찰개혁 촛불을 드니까 광장 정치를 비난합니다. 이게 중립적 시각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간접민주주의, 대의제, 위기죠. 국회 신뢰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가 자꾸 정치적인 문제를 검찰에 가져가서 검찰을 개입시킨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국회를 해산하라는 요구가 바닥에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예. 그런데 그 국회가 잘못하는 것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책임져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언제 부추기셨습니까? 예, 그럼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지시하지 말란 말입니까? 제가 대통령을 어떻게 음해를 하겠습니까? 음해하신 거죠. 광장 정치를 부추기다니요. 부추긴다고 시민들이 부추겨집니까? 예. 지금 집단 지성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셔야 하지 않을까 국회에서 생각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검찰로 가져가거나 혹은 또 장외로 가져가거나 하는 사안이 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작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게 지금 정기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조국 공방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랬고 오늘부터 있을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3라운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좀 정치로 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 이 사태는 자유한국당과 또 몇몇 시민단체가 조국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게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관행이 옳은가? 이 부분은 이제 다 같이 성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또 이상한 게 야당들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되게 어렵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지 왜 조국에 집중하는지 이게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야당과 상관없이 민주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은 민생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뭐 방어하는 건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민생에 집중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교수님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국정감사 얘기. 국정감사가 뭐 또 조국 청문회 형태밖에 될 수가 없겠죠. 지금 뭐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국정감사라는 것이 뭐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로 가장 중요한 역할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교육 쪽이라든가 법무 쪽이라든가 조국 장관을 거치지 않고서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방적인 공격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 부분들은 개천을 건너야 평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여당에서 보면은 지금 갈 길은 급한데 자꾸 발목 잡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 자체가 조국을 넘어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들어 놨냐? 야당이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그렇게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반대를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도 여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많았고 등등 뭐 좋아하시는 여론조사에도 그런 얘기가 많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임명을 했고 또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수초등부 집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야당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그것을 수용한다? 이것도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야당이 이야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력, 국회에 대한 의무 권리 이런 것을 최대한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결국 여당과 대통령이 안해야 될 몫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한 가지 이슈에 매몰될 수 있는데 최 의원 말씀처럼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 상임별로 다룰 수 있는 사안들은 충분히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일 동안 진행이 되죠.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어제 검찰에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은 뭐 소환 통보 기간은 아니었는데 본인이 직접 나갔습니다. 갑작스럽게 나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내 목을 먼저 쳐라 뭐 여러 가지 출석에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나간 배경 두 가지 정도 꼽는 언론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황교안 대표가 대표로 조사받으면 예. 소환당한 나머지 20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사 안 받아도 됩니까? 저희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보는 카메라 앞에서 법을 어겨요. 폭력 행위를 해요. 공문서를 찢어요. 꾸기고. 그게 거의 끝이 약간 찢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화면으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식의 화면들이 국민 앞에 확인돼도 그냥 당대표가 대표로 나가서 조사받으면 그냥 됩니까? 그 정도 의견하시는 겁니까?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래 본인이 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이야기를 네. 몇 차례 했었잖아요. 그럼 나경원 원내대표는 출석을 할까요? 뭐 출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함수가 있죠. 왜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검찰의 소환에 순순히 응하게 되면은 지금 이루고 있는 프레임 자체가 자칫하면은 야권에 대한 비판으로 점쳐될 수 있다라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고. 다만 이제 저는 좀 비판적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은 내복을 치라라는 이런 레토릭.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레토릭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레토릭에 의미가 있겠죠. 내가 당내 지도부의 당대표의 입장으로서 여기에 대해 결연한 움직임을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자칫 흔들리기 쉬운 어떤 대표의 위상 이것을 이번에 차제에 좀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그 정치적 함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조언을 한다 그러면은 좀 정정당당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을 참 자주 하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정말 여기에 연루된 의원들을 데리고 같이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직접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했느냐? 이거는 불법한 어떤 입법 절차, 여기 한국의 평화적 수단이었다. 그래서 수단 자체가 불법이라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정치적 행위였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 자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독수독가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불법적이었으니까 여기에 폭력을 한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거는 뭐 형법상에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만 그 행위 그 자체에서는 당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가 혼자 가서 책임지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말 당당하려 그러면 같은 의원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결연한 정정당당한 입장 자체를 국민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 모습을 보이고 숨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한국당은 지은 죄가 있는데 왜 저렇게 당당하지 못하냐 이런 비판을 받는 거예요. 한국당 내 해당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그렇고 보좌진들도 그렇고 과연 그 당사자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본인들의 지금 내년 총선이 걸려 있고 그리고 직이 걸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비판적 시각으로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일단 국회의원 신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공천이 목전에 걸려 있습니다. 목전에 걸려 있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적나라하게 본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순순히 응해서 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여기서 조사를 받는 모습이고 당에 책임지는 모습을 던져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공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 계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라 그러면은 지금 전국이 혼란되는 상황이고 야당이 지지부진하다는 진짜 존폐 위기에 있던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배지 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당당하게 나서라는 거예요. 자꾸 이게 뒤로 물러서는 모습 보이니까 예. 자꾸 저희 같은 평론가들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두 분 이야기 좀 듣고 마칠까요? 바른미래당 유승민, 안철수계가 비상행동을 출범을 시켰죠. 어제 김무성 한국당 의원 바른미래당 양심 세력과 통합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민주평화당에서 떨어져 나간 대한정치연대 유승엽 임시대표가 또 비슷한 이야기. 그러니까 저기 바른미래당 호남파들한테 구애하는 메시지를 계속 좀 던지고 있습니다. 야권발 정계 개편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귀환 소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귀환할 거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최 의원님 예상을 하십니까? 정기국회 안에는 좀 힘들 거다. 그 이후에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다. 이런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러니까 이래서 국민들께서 정치가 싫고 국회가 싫은 겁니다. 지금 민생이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자리 하나 따기 위해서 이합집산하겠다고 비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안철수 대표의 말 중에 예. 가장 기억이 나는 게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반대한다. 이게 그냥 꽂힌 거 아닙니까? 전 국민에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고 예. 일단은 이런저런 이합집산의 구상, 상층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국민들께서 그 흐름을 이렇게 뒷받침해서 밀고 가야 원래 정계 개편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도 예. 어렵죠. 그런데 상층부 몇 명이 모여서 그것도 정치적 지향이 같지 않은 분들이 모여서 늘 판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외면받고 지지자들끼리의 통합이 가장 중요한데 지지자가 통합되겠습니까? 그리고 요새는 자꾸 뭐 단어가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불법이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가 바뀌나 봐요. 우리나라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바뀌나 봐요. 정말 비양심 세력이 양심을 얘기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 예. 공통 분모가 없기 때문에 좀 불확실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연대에 관련해서는. 예. 야권 연대. 저는 마치는 줄 알고.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권 연대라는 것은 그런 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여기 여러 가지 반전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야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정이 더 혼란한 것이 아니냐. 이것 또한 야권이 앞으로 책임져야 될 역사적 가치가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무언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야권이 어떤 세력이 세분화되든 어떤 형태든지 괜찮겠습니다만 향후 총선 앞둔 상황에서는 지금 해체모의식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야권 분열이 이게 덕이 된다, 실이 된다 이렇게 볼 가능성은 좀 아직 시기상조다는 생각입니다. 예, 시기상조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